자, 이제 27번부터죠. 부동산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자산 관리란 부동산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적극적인 관리에 해당한다. 맞죠? 보통 자부시할 때 그 자산 관리는 에셋 매니지먼트죠. 자, 여기서는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포트폴리오까지 신경 쓰고 이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다른 자산의 존재를 고려하는 관리가 자산 관리죠. 근데 이제 부동산 관리 또는 이제 그 영어로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래요. 프로퍼티. 그는 이제 그 재산 관리로 번역을 해서 출제하기도 하고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 27번의 1번에 자부시. 이 자부시. 자산 관리가 에셋이죠, 에셋. 에셋 매니지먼트. 제가 단어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쓰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시설 관리, facility.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게 또 나왔는데 이 재산 관리로 번역을 했어요. 이 재산 관리로 번역하면 자산하고 재산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영어 단어를 써준다는 사실. 그래서 자꾸 영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는 다른 자산에는 신경 안 쓰고 뭐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만 신경 쓰는 관리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이번에 저기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아무튼 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원래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게 처음 들어갔는데 우리 시험하고 우리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나요? 개론이 더 아니 여러분이 개론 공부한다고 개론 어렵다 그러면 안 되고 원론이 더 어려워요. 원론은 원래 개론은 1학년 과정에서 하는 거고 원론은 2학년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원론인데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은 개론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첫 해이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 수준의 문제로 출제했어요. 우리 수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 마무리 이론하고 이제 백선하고 그걸 좀 반영을 하기는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반영을 해봤자 이미 다 다른 거예요. 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특별한 게 없는 정도로 거의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두 주밖에 안 남았나요? 그렇네요.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시험은 4주 뒤지만 수업은 2주 뒤까지네요. 아무튼 여기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경제적 관리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관리로서 인력 관리, 수지 관리 등은 이에 해당한다. 자, 인력 관리, 수지 관리 또는 회계 관리하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청소 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 관리 등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고요. 다음에 4번이 틀렸죠. 자가 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의 관리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여기까지 맞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미탁 관리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만들 때 앞부분은 옳게 하고 뒷부분은 틀리게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틀리게 하면 너무 재미없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틀리게 해도 기미세거든요. 먼저 틀려보면 기미세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옳게 하고 뒷부분은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게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출제자 입장에서.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이며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장점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다음은 28번인가요? 자, 28번은 상환조견표가 나오네요. 자, 이 상환조견표는 원리금 지불액이 첫해, 둘째, 셋째 같죠? 무슨 상환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네,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자, 근데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첫 해의 원금 상환분이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첫 해 원금 상환분이 627로 돼 있죠. 그리고 기말 잔금이 얼마로 돼 있어요? 9,373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첫 해 원금 상환분과 잔금의 합계액이 대부액이므로 대부액은 1억 원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나요? 이자 지급, 첫 해 1,937, 868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것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잔금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죠? 예, 갚아나가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상승하는 것은 일정한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 그러니까 1627, 1620 중에서 이자 지급분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다. 맞죠?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은 나머지 원금 상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은 항상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627이 돼야 돼요. 1627. 그잖아요. 자, 그러면 다 맞으면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첫 해 잔금 9,373은 1627 곱하기 연금의 내과 계수 결과와 동일하다. 잔금 계산할 때 뭐 이용한다 그랬죠? 연금의 현가 계수 이용한다 그랬죠? 잔금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 이용한다고요. 물론 저당상수라 해서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잔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공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할 때 전체 기간에 연금 현가 계수분의 남은 기간에 연금 현가 계수죠. 자, 그러면 연금 현가 계수는 뭐의 역수죠? 저당상수의 역수죠. 자, 이 연금 현가 계수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하면은 전체 기간에 저당상수 분의 1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는 남은 기간에 저당상수의 1 할 수 있죠. 역수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네모 외자 하면 되죠. 그러면 남은 기간에 저당상수분의 전체 기간에 저당상수 해도 잔금 비율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는. 방금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문을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죠. 그런 거는 정답 지문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출제가 돼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설령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정답 지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지역지수는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그 다음에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게요. LQ라는 게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뭔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제 기반 산업이 뭐다? 수출 기반 산업이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하죠. 그럼 이제 기반 산업이 몇 %인지 알 수 있어요. 이제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몇 %인지 조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경제 기반 승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 기반 승수라는 거는 기반 산업의 비율 분의 1 그래요. 기반 비율 분의 1. 기반 비율 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숫자가 5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이 5라는 숫자의 뜻은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5%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른 전체 산업의 일자리는 15%가 올라간다. 이런 식이에요. 5배. 파급 효과 때문에. 어떤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때 그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 파급 효과 때문에. 저 성주 참외 얘기 안 했나요? 성주 참외 얘기했잖아요. 성주 참외 참외 딸 때는 그 전국의 다방 아가씨도 다 모인다고. 전국의 다방 아가씨 다 모인다고 거기 이제 일꾼들이 모이니까 뭐 커피 시켜 먹기도 하고 뭐 또 손도 한번 잡아보고 할 거 아니에요. 전국의 다방 아가씨 다 모이고 그때 되면은 술집, 옷가게 이런 것들도 막 활성화된대요. 그 시절은, 고철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인 일이지만 지금 상시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 다른 이제 파급 효과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용된 사람 한 사람당 딸린 식구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나면은 인구가 몇 명 증가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런 게 다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고 인구 증가 효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이 얼마나 필요할지, 상가가 얼마나 필요할지, 학교 학급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될지, 선생님 몇 명 더 와야 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제 기반 분석의 출발점이 LQ예요. LQ.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계산으로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론 계산으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론적으로 10년 넘었어요. 출제된 적이. 이론적으로 기반 비율이 커지면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떻게 돼요? 기반 비율이 커질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한번 지문이 나온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최근 10년간은 이거 2번 계산 문제로 출제됐어요. 2번 계산 문제로 출제됐는데 출제된 지가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LQ도 조금은 이제 신경 써야 될 때도 됐어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2번이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지역지수 1보다 작은 산업은 비기반 산업이죠. 그 수입 산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1보다 작으면 수입 산업, 1과 같으면은 자급자족 산업이에요. 자급자족 산업.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비기반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도 있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지수는 동일 산업에 대한 고용비의 전국대 당해 지역의 비율로 표시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0번 기준 시점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29번, 30번, 31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29번 방금 했고요. 30번은 5번 지문에 기준 시점은 의뢰자의 요청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일이지만 요청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며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급평가 또는 기한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번은 기준 시점은 물건의 가격조사를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고요. 감정평가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맞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이거 안 하면 언제적 가격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 일자를 말하며 감정평가사만이 기준 시점을 결정한다. 말이 안 돼요. 다음에 3번 기준 시점 확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격 지원칙은 변동의 원칙. 이거 많이 나왔죠. 다음에 기준 그럼 맨 끝이 틀렸죠. 변동의 원칙까지 맞는데 다음에 4번은 기준 시점이 과거 일정 시점인 경우 기한부 말도 안 되죠. 틀렸고요. 다음에 31번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하면은 토지분의 자본 이거예요. 토지분의 자본 이렇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외곽은 낮고 도심은 높죠.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론은 도심에서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곽에서는 조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맞죠? 그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대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 그래요. 생산 요소 하면 뭐가 있었어요? 생산 요소 하면은 노자토죠. 노자토. 그 노자토예요, 노자토. 생산 요소 하면 노자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체성인데 노자토.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사죠.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대빵이에요. 자본이 대빵이에요. 자본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노동을 대체합니다. 자본이 축적되다 보면은 토지도 대체합니다. 얘도 대체하고 얘도 대체해요.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게 기계화예요. 자동화, 기계화.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고층화예요. 토지를 적게 쓰니까. 토지를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쓰니까 고층화가 됩니다. 고층화가. 토지를 대체할 때는 고층화가 되는 거고 노동을 대체할 때는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은 잘 신경을 안 씁니다. 이 두 개를 신경 쓰죠. 자본과 토지. 이렇게 됐나요? 네. 표현을 이렇게 해요. 여기가 대빵인데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하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습니까? 네.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 소리는 기계화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그런 것은 쉽게 위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층화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1차 산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근데 3차 산업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높다가 이제 높이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그럼 됐죠? 쉽죠? 높다가 높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이 대체성이라는 게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요.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생산 요소 가격이 싼 놈을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자본과 노동 중에 싼 놈을 많이 사용한다고요. 외곽으로 가면 뭐가 싸요? 토지가 싸니까 토지를 많이 쓰고 도심으로 들어오면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대신 자본을 많이 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철칙입니다. 이거는 많은 쪽이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쪽이. 희소하지 않잖아요. 많은 쪽은 흔하잖아요. 그러면 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돈이 부족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에서 돈 적은 나라에 투자하잖아요. 자본 가지고 가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돈은 없고 몸뚱아리밖에 없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돈 많은 동네로 가야 돼요. 돈 많은 동네로. 돈 많은 동네 가면은 노동이 귀하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 많은 쪽에 가야 돼요. 이렇게 총각들은 여자 많은 쪽에 가면 돼요. 아가씨들은 결혼해야 될 아가씨들은 남자 많은 쪽에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 5년 만에 여학생이 둘이 들어왔어요. 5년 만에 여학생이 둘. 정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남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내버려둔 애예요. 그래서 서울대로 왔어요. 그런 여학생인데 우리 과에 오자마자 완전히 여신이에요, 여신. 막 그 후배들이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저한데 5년이나 후배인데 그렇죠. 근데 후배들이 그 여학생들을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공교롭게 그 여학생이 우리 저기 자취집에 같이 저기 끝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 후배 녀석들이 내 방에 안 오고 그 방에 가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철칙이에요, 철칙. 부족한 게 몸값을 높게 받아요. 그래서 토지가 부족하잖아요. 토지 가격이 높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자본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쪽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 5번 지문에 나오죠. 5번 지문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2번 지문에도 나오죠. 그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론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도심에서 외곽에서는 조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3번은 좀 어렵습니다. 일정 양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는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지만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지수곡선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곡선을 지수곡선이라고 그래요. 직선이 아닌 것. 직선이 아닌데, 자, 여기 이제 그 자본이 있고요. 여기 이제 노동이 투입이 되면은, 자, 이게 사람 10사람이 기계 하나 가지고 옷을 10벌을 만든다고 치면은요. 10사람이 기계 한 대 가지고 옷을 10벌을 만들어요. 자, 근데 자본을, 기계를 성능 더 좋은 기계를 들이면은 사람을 좀 줄여도 되겠죠. 성능 더 좋은 기계 또는 기계를 2대 하면은 사람을 한 사람만 줄이는 게 아니라 많이 줄여도 감당이 돼요. 근데 기계를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어때요? 사람을 줄이기 힘들죠, 이제. 최소한의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이 귀해지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처음에는 많이 줄지만 나중 가면 갈수록 어떻게 조금만 줄여야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10벌, 여기도 10벌, 똑같은 10벌이에요. 똑같은 10벌 생산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등량곡선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경제학계 얘기입니다. 등량곡선인데 한번 시험에 등장만 했지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은 게 아니고 크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요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밑에 거꾸로부터 가보겠습니다. 5번부터.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추산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능합니다, 이거. 어떤 지역이 이게 단계는 힘을 계산해서 전체 단계는 힘 중에 얘가 30이다, 얘가 20이다, 얘가 50이다 그러면은 전체 100이잖아요. 100 중에 30 당기면은 30%, 100 중에 20 당기면 20%, 5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심이잖아. 도심에 인접해 있으니까. 근데 크리스탈레이 이론은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죠.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고 고객들도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사방팔방 교통조건도 똑같고 해서 중심지가 형성이 될 때 원형에서 커져가다가 서로 부딪히고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걸 서로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육각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정하게 분포되죠. 일정하게. 그건 뭐예요? 산재성 점프.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보다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중심지 형성 과정에 더 초점을 두는 게 크리스탈러고요. 중력 모형은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 거죠. 상호작용. 중력 모형은 상호작용이에요. 중력 모형은. 이 중력 모형은 레일리, 또 허프, 컨버스 이런 이론들은 전부 다 중력 모형이요. 다 이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다수 중심지가 존재하는 도시 지역의 경우 각 점포의 유인력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경계 지점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경계 지점. 그 경계 지점을 산정하는 공식도 있다 그랬죠. 1 플러스 루트 나오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알려드렸나요? 밑에 A 크기, B 크기. 이거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전체 거리를 A 크기를 먼저 쓰면은 A로부터 거리가 나오고요. B 크기를 먼저 쓰면 B로부터의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저거 몰라도 뭐 계산한 관계없고요. 자, CST 기법 설명드린 적 있나요? CST 기법.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 자, 이거는 고객 분포 기법이라 그래요. 예, 고객 분포 기법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중심지가 있으면 중심지 주변을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를 그어요. 이렇게 격자.
격자 모양으로. 격자. 이렇게 격자 아시죠? 예, 전통 창호 무늬가 격자죠. 구멍 뚫어 뭐 하시게요? 자, 이 쳐서 지나면 옛날에 쳐서 지나면 이거 창호지 새로 했죠. 맞나요? 쳐서 지나면 했는데 저희 지금 시골집은 이거예요. 예, 아직도. 대신 바깥에 이제 저 유리문 하나 더 달았어요. 워낙 추우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예, 밖에 이제 하나 더 달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고객들의 위치를 점을 찍습니다. 이게 스팟이에요, 스팟. S, C, 커스터머, 스팟이 스팟, 점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고 이제 고객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고객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후에 이 고객들이 이 점포에 와서 얼마만큼 지출했는지를 합산을 해요. 합산을. 옛날에는 이거 다 설문조사하고 이게 다 조사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저거 다 쓰죠. 카드 딱 긁는 순간 다 계산됩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60%까지 합산을 해요. 60%까지. 여기를 1차 상권이라 그래요. 이 점포의 매출의 60%까지. 다음에 90%까지를 또 해요. 이걸 2차 상권이라 그래요. 나머지 3차 상권. 어쩌다 한번 와서 사가는 사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격자별 인당 매상고가 나오고요. 격자별 인당 매상고 나오고 또 고객들의 이 구매 습관이나 구매 패턴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은 뭐 식품 쪽으로 많이 사가더라. 어떤 고객은 무슨 다른 쪽으로 많이 사가더라. 이러면은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들한테만 따로 DM 발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고객 분포 기법이라 그래요. CST 기법, Customer Spotting Technique. 그래서 이것은 상권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예전에 출제가 됐는데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지금 정답 지문이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지문이 정답 지문이 안 되고 우리가 늘 보던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면은 그래도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는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앞에 그런 지문들이 나와버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쉬운 지문이 있어도 잘 못 찾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3번 보겠습니다. 33번은 감정평가 3방식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의 거래사례 비교법은 조성지, 매립지 등의 평가에 유용하다.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이죠. 이거는 거래사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조성되고 매립되는 땅에 거래사례가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원가법은 현실성 있고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설득력이 풍부한 것은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한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은 신구 구별을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신구 구별하지 않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원가법은 토지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가법이다. 토지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가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감정평가 규칙상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감정평가 규칙으로는 공시지가, 이론적으로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며 장래순 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 이론적이다. 이게 옳은 말이죠.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 감정평가 방식의 각각의 그 가장 큰 특징적인 장점은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좋은 소재.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만들 때도요. 그런 그 각각의 방법의 가장 큰 장점, 단점은 항상 요거 묻고 싶은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각각의 방법에. 수익하는 법은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 바로 수익하는 법이에요. 대신 이제 어렵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34번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요거도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이 출제됐어요. 어떻게 출제된 거? 우리 수준하고 똑같이 출제됐어요. 우리 어떻게 출제합니까?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 자리에다가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 이렇게 집어넣고 틀린 거 만들잖아요. 요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STP 있죠. STP가 이제 시장을 세분하고 타겟을 정하고 B잖아요. 타겟을 정하는데 포지션을 써놓고 포지션 자리에 타겟을 써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해야 되는데 뭐 관계 마케팅 전략 써놓는다거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우리하고. 여러분들 합격하신 후에 감정평가사 시험도 한번. 자, 이제 34번에 그 시장 차별화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요. 구분하는 건 뭐예요? 구분하는 거는 STP에서 구분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구분하는 세분하는 거죠, 세분. 근데 차별화를 써놨잖아요, 거기다. 이런 식이라니까, 이렇게. 틀렸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한 게 반대로 돼 있죠.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어서 중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제반 활동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마케팅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좀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형성, 유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회사, 자사의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바뀌게 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바뀌게 했으면 유지시켜야 되고, 또 더 이 충성 고객으로 바뀌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전반적인 모든 활동을 다 뭐라 한다고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차별화, 유통, 가격. 차별화가 그 들어가면 안 되죠.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한 뭐예요? 관계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고객 점유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지대론이죠. 지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다 틀린 것은 1번의 T네는 입지교차 지대설에서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라고 보았다. 맞죠?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죠. 비옥도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에서 차액지대는 뭘 강조했어요? 차액지대, 비옥도를 강조했죠. 그래서 토지의 본원적 생산력에 의한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지대를 일종의 생산비로 봤다. 자, 여기에 틀렸죠. 고전학파는 다 차액지대론과 입지교차지대론, 위치지대론, 맨 위에 두 개죠. 차액지대, 위치지대는 고전학파 지대로서 지대를 잉여로 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오고 있네요. 3번에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으며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고요. 다음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자의 가격에 영향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 핵심을 두고 있고요. 다음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여 한계지에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절대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지대. 다음에 36번에 아까 1번 지문에서는 아까 했고요. 그 현황평가가 아니고 조건부 평가죠. 그리고 2번 지문에 병합분할 가능성 나오고요. B를 자루형 토지라 하고요. 다음에 이 경우 감정평가사는 기여의 원칙을 적용하며 시장가치 외의 가격으로 평가하죠. 그 시장가치 외의 가격 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 요거는 이제 지금 한정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5번 지문이 바로 한정 가격을 달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5번 지문. 5번 지문이 한정 가격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A와 B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죠.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에 37번은 가격 원칙이죠. 가격 원칙에서는 1번에 외부적 적합성을 결한
외부적 적합성을 결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게 빠졌다는 얘기죠. 외부적 적합성이 달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의 이용은 시장성의 감퇴로 이어지고 경제적 감가 요인이 된다는 것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으로 각 생산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 수익 중 토지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 이건 무슨 원칙이요?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그러니까 부동산이 벌어들인 총 수익을 각 생산 요소에게 지불하고 토지한테는 최종적으로 배분을 받는 것은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부동성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배분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동적 생산 요소라 그래요. 수동적 생산 요소. 토지는 이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수동적 생산 요소라 그래요. 수동적. 그다음에 3번의 감가 요인 중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적 감가 요인 판단과 개별 요인 분석을 위한 기준은 균형의 원칙이다. 맞죠? 그다음에 4번은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법칙성으로 물적 경쟁을 설명하는 것은 요거는 대체 원칙입니다. 대체 원칙. 대체 가능한 것 중에서 이 말이잖아요. 대체 가능한 것 중에서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것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틀렸고요. 경쟁의 원칙은 뭐가 나와야 돼요? 초과윤이란 나와요. 초과윤. 초과윤이 발생하게 되면 경쟁이 나타나고 경쟁에 의해서 초과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시점 수정과 기준 시점, 이거는 변동의 원칙이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38번에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문품점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게 키워드죠.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게 키워드고요.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지급하는 점포이고요. 그 다음에 집심성 점포는 키워드가 중심이 나와야 되죠. 집심,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에 유리한 점포예요. 근데 그런 단어가 없죠, 지금.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에 유리한 유형의 점포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집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국부적 중심 맞죠?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에 유리하고요. 선매품점은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이죠. 선매품점은 비교 후에 구매하기 위해서는 집재의 성격이 강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집집국산 전선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에 39번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입니다. 공시지가기준법. 기준 시점은 2016년 9월 30일이고요. 오늘이 9월 30일 아닌가요? 딱 오늘 인쇄될 걸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거죠. 자, 9월 30일이고 A시 B구 C동 177번 지구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거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에서는 비교 표준지를 같은 용도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같은 용도 지역에서 해야 돼요. 같은 용도 지역에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게 비교 가능성이라 그러죠. 비슷해야 된다 그러죠. 제 처갓집이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익산인데 거기 삼양공장이 거기 있어요. 삼양라면. 그 삼양라면 공장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늘 지나다녀요. 거기를 이렇게 처갓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근데 한 번은 저기 지나가면서 그때 하필 이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그걸 검색 루리스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루리스로 이걸 저기가 어떤 지역인가 궁금해서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었어요.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안에 삼양라면 공장이 있는 거예요. 자연녹지 지역 안에. 근데 거기 공장도 많거든요. 그 저 익산이라는 동네에. 그 옛날에 뭐 수출하고 뭐 이런 지금도 많이 있어요. 공장이 많이 있어요. 공업 지역이 있죠. 공업 지역이. 그렇게 있는데 이제 평가를 한다면 만약에 그걸 평가를 한다면 비교 표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교 표준지를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 비교 표준지를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녹지 지역의 땅값하고 공업지역의 땅값하고 어떤 게 더 비싸겠어요? 당연히 공업지역의 땅값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 안에 공장 부지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공장 부지라 할지라도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 표준지를 가져오면은 안 되고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 표준지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특히 도시 지역은 같은 용도지역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소재지가 A시 B구 C동 177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교 표준지가 같은 A시 B구 C동 123번지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그러면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2016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에요. 자, 200만 원인데 얘는 얼마가 됐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자, 지가 변동률이 A시 B구 주거지역이 3%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1.03을 생각해야 돼. 1.03. 1.3이면 30%예요. 1.03 해야 돼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어 나가면서 이제 숫자를 하나씩 체크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대요. 이 소리는 뭔 소리요? 지역 요인 비교치는 1이에요. 1.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 없다. 예, 곱하기 할 때 1만 곱하면 된다. 그런 뜻이고. 자, 이제 개별 요인을 보니까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 열세. 누가 열세? 대상이 열세죠. 대상이 열세니까 바로 쓰라고요. 이게 대상이 5% 열세니까 100분의 95 이렇게 대상 숫자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4레분의 대상이니까. 항상 우리가 쓸 때는 4레분의 대상입니다. 4레분의 대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열세라 그랬어요? 대상이 열세라 그랬죠. 대상 숫자를 5% 낮추라고요. 95 대신 4레는 그대로. 이게 5% 열세. 대상 5% 열세를 저렇게 쓰는 거예요. 대상 5% 열세고 다음에 가로 조건이 그렇고 환경 조건은 10% 우세죠. 환경 조건은 10% 우세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100분의 110이 되는 거죠. 100분의 110. 됐나요? 자, 그럼 다 됐어 이제. 다 됐으니까 200만 원에다가 시점 수정치는 1.03이고 곱하기 그다음에 요거는 0.95 곱하기 1.1인가 1.1 이러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얼마 나오나요? 끝자리가 7이 나오는데 끝자리가 7 나오는 거 3번밖에 없죠? 이렇게 풀면 돼요. 지금 이거 2를 곱하는 거죠. 2를 곱하면 1.9가 나오죠. 여기 있는 2를 200에 100을 따로 내놓고 2만 곱하면 100이 되니까 자릿수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1.9 하니까 3, 9, 27 요건 1 곱해야 7이니까 끝자리가 7이잖아요. 끝자리가 7인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계산기가 없을 때는. 됐나요? 다음에 40번은 이거 맞춰야 되죠. 40번 틀린 분 계시나요 혹시? 지지저저. 지지저저인데 다 지지저저죠 지금. 저당 이자율, 저당 상수 다 저당해. 지분 다 지지저저. 지분 비율 다음에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배당률이에요. 지분 환원율이에요. 지분 배당률도 되고 지분 환원율도 됩니다. 지분 배당률과 지분 환원율이 같은 겁니다. 근데 저당 상수죠. 저당 환원율이라 해도 됩니다.
저당 상수 자리에 저당 환원율 들어가도 됩니다. 정답 되는 건 2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들을 잘 모아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도 문제를 출제한 게 있으니까 온라인 문제도 한번 같이 보시든가 해서 살펴보시기. 여기 지금 에듀프로 온라인 인강 그림. 거기에는 제가 총 8회분을 문제를 냈으니까 총 8회분. 거기에 8회분, 여기 오프라인에 3회분, 그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4회분. 그래서 3, 4, 8이니까 총 15번이에요. 겹치는 문제가 몇 개 정도는 있어요. 몇 개만 겹치고 나머지는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금요일은 이제 오전부터 해야 되나요?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